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 센티널 이야기 2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이제 2부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 왜 센티널이 계속 비즈니스가 잘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형화를 하더라도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잘 웰 오거나이즈드 된다고 하면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대형화라고 해서 안 된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근본적인 거는 뭐였냐면, 이제 이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운동과 부트캠프라고 하는 운동, 이 두 개를 같이 트레이드마크 같이 사용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들한테는 크로스핏을 통해서 이름을 알리는 거죠. 리복 크로스핏 센티널. 리복이라는 핫한 브랜드, 그리고 크로스핏도 그때는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리복 크로스핏이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굉장한 신뢰감을 줬던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센티널 자체가 이제 좋은 어떤 규모감이라든지 사람들이 봤을 때 환경적인 요인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가장 공신력이 있고 가장 좋은 곳인가 보다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시설적인 부분, 그 다음에 굉장히 크로스핏이 미국에서 들어온 운동인데 뭐 환경적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몰려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신뢰감을 주는 게 사실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왔을 때도 그냥 기본적으로 뭐 멤버십 설명을 할 때 가격이 비싸네 어쩌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본인이 등록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뭐 그 자리에서 뭐 비싸네 좀 깎아주세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브랜드에서 주는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람들 자체도 이제 뭐 어떤 충성심을 갖고 이제 운동들을 했죠. 근데 이제 이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운동과 부트캠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운동이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센티널이 보여주게 된 거예요. 왜냐면 크로스핏은 철학이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이제 정확한 방법론이 있고요. 철학이 있고, 또 운동 동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듯 하지만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스쿼트 하나를, 맨몸 스쿼트를 잘 해야만 뭐 다음에 프론 스쿼트라든지 오버헤드 스쿼트, 백 스쿼트, 기타 여타 스쿼트 동작이 다 잘 되듯이 이런 파운데이션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파운데이션 동작을 무턱대고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어떤 기준들이 있죠. 가동 범위, ROM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셀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동작에 대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강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코치의 역량으로 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부트캠프 운동은 약간 이제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방법론이 딱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명확하게. 부트캠프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센티널은 굉장히 밀고 나갔죠. 왜냐면 외국에서 이제 그런 약간 핫한 느낌의 어떤, 부트캠프가 원래 이제 뭐 신병 훈련소 같은 그런 군대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약간 시간 내에 좀 신체를 좀 터프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고강도 운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었지만, 사실 명확한 그런 근거에 의한 방법론, 프로그래밍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티널에서는 부트캠프라고 하는 단어를 상표 등록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 부트캠프는 우리만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크로스핏이야 뭐 어쨌든 크로스핏 HQ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크로스핏 HQ와 커뮤니케이션에서 지부 등록을 한 데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부트캠프는 본인들만, 우리만 쓸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로 나갔고, 이제 부트캠프 쪽에 좀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던 거는, 크로스핏은 공간 대비해서 이 사용 면적당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이 돼요. 그래서 크로스핏은 맥시멈 15명 정도를 정원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부트캠프는 반면에 그 15명 공간에서 사실 따지면 30명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순환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구를, 그런 큰 기구를 안 쓰잖아요. 명확하게 차이점이, 부트캠프 운동은 이제 스트렝스를 키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스피드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말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키우는 방법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스트렝스나 스피드 파워를 좀 극한으로 키워 나갈 수는 없는 프로그램의 부재가 있죠. 왜냐면 이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테크닉을 많이 가미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 동작은 일단은
거부감부터 들잖아요. 무겁고 막 여성분들이 이걸 들면 막 이만해지는 줄 알고 팔뚝 이런 약간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비껴나가기에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소도구를 이용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 근육이 커지지 않아 이게 다이어트 많이 되고 잘고 잔 근육이 발달하게 돼 그리고 이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좀 최종적으로 부트캠프라는 운동 자체가 확실히 접근성에 있어서는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보다는 부트캠프 하시는 분들이 한 최소 한 65에서 70% 정도가 부트캠프를 하고 35% 정도가 크로스핏을 하는데 부트캠프에서 크로스핏을 넘어간다고 해서 완벽하게 적응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부트캠프 프로그래밍의 최고 단점이 뭐냐면 지루함을 없앤다라는 측면에 의해서 굉장히 동작을 다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뭐 기록을 측정을 하거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에 그냥 최선을 다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데이터를 못 만드는 게 동작이 너무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기준을 잡기에 어려워져요. 푸시업 같은 경우도 그냥 크로스핏에서는 푸시업 베리에이션으로 이제 스케일링을 하지만 강도 조절을 하지만 부트캠프에서는 약간 동작이 맨날 푸시업만 하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희한한 푸시업들을 만들어 하는 거죠. 푸시업하고 몸통 토르소 로테이션, 푸시업하고 뭐 레니게이드 로우, 뭐 하이파이브. 근데 중요한 거는 기초적인 펀더멘털한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하면 그냥 웨이브 치거나 무릎을 대고 내려가고 사실은 이 한 가지 푸시업 동작만 제대로 하기에도 굉장히 부족한데 거기에서 너무 많은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내고 기준점도 없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진행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근력이 늘 수는 없고 그냥 활동량만 늘려주는 형태의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적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이득인 거죠. 똑같은 공간인데 크로스핏은 바벨 쓰고 뭐하고 막 던지는 거 신경 써야 되고 막 드랍하면 막 옆에서 쫓아오고 막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는데 부트캠프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캐틀벨 던진다고 해서 뭐 옆에서 오나요? 안 오잖아요. 덤벨 뭐 이런 거 마찬가지. 뭐 기본적인 완충 시설만 해주면 부트캠프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시키기 좋은 운동 요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센티널에서 부트캠프 쪽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을 사실은 좋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냥 부트캠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위주로 프로그래밍들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크로스핏은 이제 본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센티널 자체에서 크로스핏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크로스핏은 약간 쇼오프. 야, 우리 크로스핏 선수들 있고 코치들 중에 유명한 크로스핏터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형태로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게 해서 이 부트캠프라는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상용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결국은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사용을 하면서 체육관을 하는데 부트캠프 하는 쪽 위주로 그런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이제 눈을 좀 많이 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불만도 많이 터져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도 좀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회사에서 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밖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매니저로서 그냥 어쨌든 잘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제성을 둘 수밖에 없었고 또 가격 정책 마찬가지로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들어온 뭐 회원 수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더니 가격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 하다못해 뭐 멤버십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락커 가격을 월당 뭐 10,000원에 하는 거를 20,000원, 25,000원 이렇게 갑자기 올리래요. 그래서 이제 좀 저 입장에서는 와 이건 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자는데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다니시는 분들도 불만이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점점 요거를 많이 밝히게 됩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다운타운은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지점들이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IFC 같은 데가 오픈을 하고 초기 투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점이 초기 투자하면서 돈이 비어 있는 거를 그런 식으로 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담을 회원들한테 지어주는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본적으로 뭐 부트캠프라고 하는 운동 관련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크로스핏 자체를 좀 하는 분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금전적인 부분의 베이스에서 이제 동계산만 해가지고 너무 큰 곳에서
운영을 시작을 했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캐파가 넘어가니까 이걸 이제 가격 인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크로스핏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선이 있는데 가장 비싼 축까지 올라가게 되죠. 한 달에 뭐 30, IFC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36만 원, 7만 원, 거의 30만 원 중반대의 가격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뭐 물론 거기에 등록하시고 이런 것들은 소비자의 선택이지만 좀 부담이 많이 큰 상태에서 어쨌든 좋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큰 센터들이 망하기 전에는 다들 뭘 하나요? 할인 행사들을 하잖아요. 길게 막 6개월, 1년, 뭐 2년, 3년 할인권, 3년 멤버십까지 팔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거는 좀 저는 이제 구매를 하셨던 분들도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3년이 이게 말이 2년, 3년이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 회원권을 하지 차라리 2년, 3년은 뭡니까? 네, 한번 그런 설례가 있었는데도 어쨌든 순간 나가는 돈이 이제 적으니까 회원님들은 솔깃 많이 하셨나 봐요. 이게 왜 리스크가 크냐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헬스장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아놓고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채로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신규 회원이 들어와야 되고 매달 재등록 인원이 안 이루어지면 이제 이거는 내가 이 사업자가 메꿔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돈을 이렇게 다 받아놓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만약에 혹시라도 경영 상태가 어려워지면은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큰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체육관 운영하지만 저희 체육관은 지금 2개월하고 4개월 이 두 개만 판매를 해요. 예, 뭐 어쨌든 6개월 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다 하지만은 1년권도 뭐 사실 잘 나가지도 않고 저희가 유도하고 뭐 어려우면은 1년권 팔아서 이렇게 좀 메꾸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예, 그냥 뭐 신뢰감도 그렇고 뭐 회전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2개월하고 4개월 이렇게 두 가지만 거의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멤버십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판매를 한다. 장기 멤버십을 유도한다. 이거는 좋지 않은 징조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을 하시는 피트니스 운동을 이제 꾸준히 사랑하시고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먹튀할지 알겠습니까? 센티널이 솔직히 먹튀를 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막 화려하게 얼굴 들이 밀어놓고 막 여의도에서 3층에서 크로스핏을 해요. 한강을 보면서 크로스핏을 한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메리트가 있고 거기에 정말 매력에 빠져서 그 지하가 아니고 우리는 지하 아니야, 우리는 지상이야.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니까 30만 원 이상씩 내고 하시는 거죠. 크로스핏을 지상에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차릴 수는 있어요. 근데 던지는 드랍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IFC도 뭐 3층에다 해서 어떤 방진 시설을 하고 했어도 결국은 나중에는 드랍하기 어려워서 매트를 사용한다든지 드랍이 안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층이 3층이기 때문에 건물 골조나 구조상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무리를 했다라고 봅니다. 많이. 한남동, 을지로, 대치동 요 정도만 이렇게 좀 잘 살려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거기에서 된다 싶으니까 너무 계속 투자자를 끌고 와가지고 투자를 또 받고 하는데 배당이 되겠습니까? 배당이 안 되죠.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더 길게는 하지 않고 근본 없는 이제 부트캠프라고 하는 운동 자체를 이제 메인으로 끌고 나가다 보니까 이 사실 부트캠프라는 운동 자체는 키워드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색을 해보면 부트캠프 하면 무슨 게임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만큼 콘크리트하게 크로스핏처럼 뭔가 콘크리트하게 뭔가 이렇게 강하게 뭔가 어떤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사람들이 다 떠날 수 있는 그런 충성도가 낮은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못하게 해놨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거죠. 왜냐면 다른 데 퍼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유명해져야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로 검색을 할 텐데 사실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부트캠프 검색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옛날 이제 센티널 하셨던 분들이나 센티널에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검색을 하는데 저도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에 뭐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운동 컨셉이 너무 애매하고 이 애매한 컨셉을 통해서 억지스러운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너무 다양하게 운동들을 해야 돼. 기초 동작 스쿼트도 안 되는데 점프 스쿼트를 시켜야 되고 점프 스쿼트 하다 회전을 해야 되고 사이드로 뛰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한테 더 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트캠프를 1년, 2년을 하는데 2년을 했는데 에어 스쿼트 자세, 맨몸 스쿼트 자세가 안 나왔다면 말 다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운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부트캠프 같은 운동은 이제 운동을 지도하는 시간 자체를 적게 두고 운동 시간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최소 20분 이상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놨기 때문에 제대로 좀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안 되고 여러분 알다시피 20명, 30명씩 수업하는 것보다 10명, 15명 수업하는 것이 퀄리티가 높죠. 그냥 때려가지고 막 몇십 명씩 수업을 시켜버리는데 이게 사실은 퀄리티가 유지가 되기가 어렵겠죠. 오늘은 이제 센티널이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 뭐 이런 내용이랑 저랑 또 센티널에서 이렇게 얽힌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3편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1편을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2편, 3편, 2편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편도 좀 알차게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코치였습니다. 이제 사탕 안 돼요. 사탕 안 돼요.